트러스트 자산운용의 그 사회공헌 조직인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네. 저는 1973년에 이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많이 한 일은 주로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좀 하다가 제가 투자 교육, 그 노후 설계 교육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대표님께서 그 내년이면 사회생활 현역인 시간이 50년이라고 맞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73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정확히 보면 49년 2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50년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 잘못하면 무슨 자랑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후배분들한테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제가 생각에 간접적인 경험이랄까? 제가 50부터는 노후가 없이 살아야 된다 그 책을 낸 것도 제가 이제 지금 금년에 75세인데요. 이 나이가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70대 중반에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젊은 시절에 그 간접적인 경험으로 일찍 조금 깨달았달까? 준비를 한 거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젊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저희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그런 계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기 직전쯤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성직자분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 전후에 뭔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 휠이 꽂힌 게 뭐냐면은 장폴 사르트르인가요? 그분이 했다는 얘기인데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렇게 남의 눈에서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소신대로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걸 했던 거가 그때 그 말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째는 한국거래소에 있을 때 제가 영어를 너무 대학 시절에 못해가지고 취직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본어를 좀 하게 돼가지고 동경증권거래소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일본의 노인분들이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는 오래 살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런 식의 체면을 내려놓고 허되는 일 같은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그때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슷한 건데 제가 1947년생인데 일본의 1947년생이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이거든요. 대개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근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본 정년 60이니까 그 정년 퇴직을 앞두고 한 3, 4년 전부터 일본에서 노후 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에 한 20권 이상 그런 책을 사가지고 봤던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 중에도 일을 한다는 게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일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창직의 시대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직업 사진에 나오는 직업의 수가 17,000개 정도 되나 그러는데요. 일본만 가도 25,000개고 미국 가면 36,0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아이패드 화가니 뭐 반려동물 장애사니
그다음에 뭐 인터넷 장애사. 저는 인터넷 장애사가 처음에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네, 뭐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지나고 보니까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도 연관시켜서 조금씩 하던 일을 바꿔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 일과 함께 조직에서 오래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요즘 뭐 1인 연구소 시대, 1인 기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하면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198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뭐 일본을 배우자 해가지고 그 일본 관계 그런 일로 일을 했는데 19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전문 이런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일본의 동경에 서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 특히 금융 관련 일본이 금융은 후진국이라고 자기들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이 금융제도 이런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단을 보내고 뭐 반성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증권이라든지 금융제도를 거의 대부분 일본 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반성하는 글들이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읽고 그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80년대는 일본을 배우자를 했는데 네.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을 반면교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런 걸 주장하고 특히 이 금융시장이 앞으로 성장해가는 데는 미국 같은 데는 그 유태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산운용업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업이 참 중요하다. 자산운용업이 잘 돼야지 이 금융시장이 발전한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주장하고 뭐 가끔 기호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 그러면 주장만 하지 말고 직접 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에 대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산운용회사의 CEO를 대표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즘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제 나이 또래 된, 제가 그때 50대 이제 후반인데요. 네. 친구들 중에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 투자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투자는 노후 대비를 한 거다 그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노후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있던 그 운용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사장에서 내려왔는데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뭔가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안서를 보내고 만났더니 뭐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9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1년 반 좀 하고 있는데 이 트러스트 내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제가 8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운이 좋았다는 게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어떻게 창직이랄까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사실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에 하나 또 참 조심스럽고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20대가 넘어가면은 성격을 개조한다든지 그동안에 못한 일을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못해서 대학 들어갈 때 뭐 20점 맞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시작했다가 한두 달 하고 끝내고 그래서 40대 중반까지 그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딱 포기를 하고 잘하는 거 일본말이라도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살고 또 내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운이 좋은 거고
또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운이 좋게도 장점은 좀 이렇게 나타나고 단점이 가려지는 그런 환경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 CEO를 2번 했는데 만약에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가서 CEO를 했으면 몇 달 만에 잘렸을 거예요. 새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네. 제 장점이 살아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좀 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좀 만드는 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그 장점이 좀 살고 단점을 가려지는 환경을 만났다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주례를 한 100번쯤 해봤는데요. 와. 주례할 때마다 네. 꼭 하는 얘기가 사람의 운이 좋다는 거는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거인 것 같다. 사람은 다 반반 정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은 잘 나타나지 않고 단점만 증폭되어서 나타난다면 그 운이 나쁜다고 할 거다. 저는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런 상사나 동료를 만나는 거 장점은 살 수 있도록 또 단점은 가려지도록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부 사이에도 단점만 증폭돼서 나타나게 되면 최악이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장점이 나타나고 단점이 가려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제 경험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덕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네. 대표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이 50년 현역으로 이끌어온 네.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 좀 이렇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일을 놓지 않는 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좀 젊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일에 대해서는 약간 빨리 좀 은퇴를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뭔가 이렇게 투자로 좀 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요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화요족. 저는 그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관으로 살면 되는 건데 다만 그 화요족에 대해서 혹시 그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는 재테크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단기에 벌어가지고 그냥 일이나 이런 게 너무 지쳤으니까 나가서 그 버는 돈으로 자유롭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제가 조사해보니까 미국에서 화요족이 생기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의 화요족들은 무슨 단기 재테크가 아니고 7, 80% 소득을 막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절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또 그다음에 살 때도 극도로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긋지긋한 일은 안 하고 뭐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외 그 아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든 직업이잖아요. 주말에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40대, 50대 한 중반까지 정말 코피 터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와서 사회공헌 일을 하나 한다든지 섬을 하나 사서 개발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자유로운 새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동료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그렇게 단기 재테크로 돈을 벌어서 나와서 이제 그걸 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재테크라는 게 계속해서 유지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재산이. 도중에 재산을 잃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그 옛날 친구들이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해가지고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해지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돈이 많아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재테크해서 돈 벌어서 그거보다도 원래 그 미국의 화요족들은 극도로 전략해가지고 또 생활도 절약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공헌 일이든지 취미활동이든지 보람 있는 일, 자기 인생에 맞는 일을 하는 그걸 화요족이라고 하는데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 그러니까 재테크에서 돈 벌었는데 그 번 돈이 유지가 꼭 되느냐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또 유지가 돼서 돈은 있다고 하더라도 40, 50대 아무 특별한 취미로 뭘 한다든지 사회공헌을 한다든지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굉장히 공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 돈부터 벌자. 그리고 돈이 벌면 뭐 친구도 생기고 뭐 집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회사가 지긋지긋하니 요즘 많이 그냥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 많이 당하니까 일단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절약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도 절약에서 살았으니까 별 돈 문제 구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재테크에서 갑자기 돈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잃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본질적인 면은 일은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즐겁게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도 찾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재테크에서 있는 돈이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극도로 절약해서 약간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절약해 살면서 그 일을 하니까 원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거는 그냥 재테크 능력, 돈 버는 능력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그게 사실은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무슨 취미 활동이든 100세 시대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님께서 진짜 50년 동안 이렇게 돈과 관련되고 노후 은퇴 설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돈이 엄청 많이 벌면 요즘에는 뭐 진짜 옛날에는 10억 부자만 돼도 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뭐 50억, 뭐 100억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자립인으로 키워야 되고 우리들 자신도 자립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립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이제 행위의 자립인데 내가 머물고 있다가 간 자리를 누가 와서 치우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목욕탕 가봐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 거는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누가 꼭 가서 한번 봐야 되고 그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의식의 자립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의 눈에 너무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에 뭐 동네 모임 모여가지고 뭐 걔는 뭐 공부도 못했는데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했는지 뭐 돈 많아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우리처럼 남의 눈에 너무 아까 그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 얘기처럼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그 신념이랄까 그대로 살 수 있는 의식의 자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인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몇십억 몇백억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오히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자유,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그러면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표님 만약에 2030 세대가 본업을 얻었고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월 100만 원씩 계속해서 굴리고 싶은 거예요. 본업과 함께. 그래서 이 본업과 월 100만 원의 투자 자금 이걸 좀 어떻게 운용을 시작하면 좋을지. 우선 그 운용 시작할 때 뭐냐면은 적립식 투자, 마력이랄까 매직 파워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그러면 적립 투자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한 3, 4개월 됐는데 계속 예를 들면 주식이 했다면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 김새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적립식으로 매달 분양이나 비가거나 했다. 그 다음에 10년을 했으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시작할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0원일 때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 한 5년 동안에. 그리고 5년 후부터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5년 후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1,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는데 네.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그렇게 샀잖아요. 그거에 평가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평가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되게 뭐 그냥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원본 근처에 있겠네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1,200만 원 들어간 거가 2,41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0원일 때 계속 샀으니까 5주를 샀거든요. 10,000원일 때는 한 주 샀지만 그게 적립투자의 마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게 뭐냐면 장기 자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DC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의 주인의식 갖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백만장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회사를 들어갈 때 이 회사는 그 401K라고 그러잖아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거기는 대부분이 DC형, 투자형 퇴직연금이니까 거기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불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뭐 20만 원치 넣었으면 회사가 20만 원 대주고 그러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결국 펀드 투자로 장기 적립식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이 퇴직연금은 옛날 퇴직금에서 온 거기 때문에 별로 주의적이 없어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퇴직연금, 투자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거를 관심을 갖고 하면서 그거는 20년, 30년 적립식 투자니까 그래서 펀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적립 투자, 퇴직연금 이거를 하면서 적립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에 미국에서 당신 펀드 투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투자형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60%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모아서 가다가 물론 그게 뭐 노후 대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살 때도 쓰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쓰는데 일단 목돈이 한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목돈이 된 뒤에는 그걸 그냥 공격적인 그런 상품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 나이라든지 재산 상태 같은 걸 감안해가지고 공격적인 상품과 안전적인 상품의 비중을 정해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중을 짜가지고 예, 그 비율에도 맞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을 짜는데 설문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대답하게 되면 비율을 되게 금융회사에서 짜주지만은 그게 귀찮으면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다. 네. 그럼 100에서 30 빼면 70 남잖아요. 네. 그럼 매달 생기는 돈의 7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데 넣어놓고 나머지는 좀 채권형이나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 6개월이나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그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형의 비중이 지나치게 자기 나이에 비해서 커졌으면은 그걸 원래 비율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높을 때 팔게 되죠. 요즘같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게 되고 비중이 줄었으면 늘리고 네. 그 포트폴리오에 그거를 재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적립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이 되면은 자기 형편에 맞게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짜서 이게 투자를 하고 그거를 한 6개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인데 네. 점검을 해가지고 원래 비중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가를 하나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직장인들이. 아,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투자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투자에 성공하는 거는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온갖 유튜버에서 아침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측은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지켜서 그 원칙대로 가는 거.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제가 50년 지금째 하고 있지만은 참 힘들어요. 네. 이번 동학개미도 예를 들어서 네. 투자에 성공을 하면요. 단기간에 쓸 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데 동학개미 분들 한 거가 정반대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자기 장사하는 전문가 만나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예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최근에 놀란 게 뭐냐면 재작년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회전율은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샀다 팔면 그게 100%거든요. 네. 그러니까 6,800%라는 말은 1년에 68 회전을 사고 팔고 했다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을. 네. 네. 그러면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게. 그 생각만 하니까. 회사에서 이러다가도 그 생각하면은 그 회사에서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단타를 매매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2번 가까이를 매매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모르지만 계속 성공을 하는 법이 없거든요.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연금 같은 네. 네.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그 연금 계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금 절반 이상이 우리도 DC형인데 그 DC형 경우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상품을 사서 운용할까를 신경을 먼저 쓰고 네.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내가 따로 100만 원 생긴 돈을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목돈이 되면은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는데 그 분산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분산하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지켜지도록 저 같으면 6개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근데 이제 점검해서 비중이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그러다가 또 한 10년이나 몇 년 지나서 자기 형편이 바뀌면 나이가 먹고 퇴직을 하고 그러면은 기본 비율 자체를 또 바꾸고 네.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면 너무 그때 시황에 쫓기고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보니까 지난 그 동학개미 그 투자자들 이렇게 지난 2,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3,300인가요? 네. 그 언저리에 한 70%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왜냐면 대개 이제 붐일 때 사람들이 확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실망해서 다 팔게 되고. 근데 그 원칙을 지키게 되면 붐일 때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되고 지금 같은 때는 늘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아, 네. 은퇴 준비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가다가 목돈을 만들게 되면 언젠간 또 집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동산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에 이 물가, 이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있더라고요. 구매력 평가 환율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니까 6억 원이 넘죠. 근데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더라고요. 네.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자본 축적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시작한 나라인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나는 그냥 아니까 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분해를 하면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인데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예요. 우리가 딱 반대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계속 부동산을 오르면 상관없겠죠. 물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한번 일본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남한 땅 넓이가. 네네. 근데 일본은 섬 많이 나는 게 열도라고 그러죠. 일본 열도,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이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4분의 3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네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네. 땅값은 4분의 3이라는 말은 그 맞비교는 어렵지만은 네. 간단히 말하면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땅값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1980년대 일본 버블기에 동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일본 땅값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지금 들었던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일본 동경 시내의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군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때 그렇게 비쌌어요. 네. 일본의 땅값이. 네. 근데 그래서 그때는요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적었지만 비슷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후에 그 비중이 3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늘어나는데 아직도 30%대에 있어요. 부동산 비중이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 가깝죠. 네. 그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떨어졌는가 이렇게 조사하면 첫째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네. 두 번째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질 않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어. 그럼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뭐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거는 다른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한 요 3, 4년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만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 영끌로 집 샀다고 그런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였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본도 제가 1980년 버블기에 동경에서 근무할 때 일본 사람들 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일본도 80년 그 버블 그 고무렵에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집값 땅값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인만 남고 애들은 없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의 비중이 일본에 거의 2배 가까워요. 훨씬 더 영향이 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도시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집들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공짜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겠다. 도시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도시화율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아, 정말요? 91%. 와.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멈추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가 나중에. 그러니까 도시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실물에 투자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실물로 부동산 투자하기보다는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그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도 한 번은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혼자 되더라도 같이 살겠다는 사람의 대답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소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그다음에 둘 만나면 다 나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아파.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떠나. 그리고 혼자 나면 그 사람도 아파서 떠나.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젊을 때부터 생각해보고 그 부동산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살 이상 된 그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100세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소수. 작년에 8,000명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시냐.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100세인의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다들 안 갈 것 같지만 그런 형편이에요. 저도 과거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거든요.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이고 그중에서 이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그게 2020년에는 60%로 넘었고 엄청나요.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은 우리나라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국민 탤런트가요? 네. 그 고독사죠. 그 일본이 벌컥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와. 근데 30층, 40층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살아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요.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을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네.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 그런 단지가 있는 그 근처에 땅값이 떨어져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당일을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요. 6층 이상 아파트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별로 아파트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63%. 저는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20년 그쯤 후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이 재테크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러고 100만 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시절을 염두에 두고 생긴 이 부동산품이 20몇만 명 태어나서 얘네들이 시집장가할 때 보면 양가에서 집 두 채씩 물려받잖아요. 그런 때를 생각해보고 또 나의 노후에 대비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내일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를.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기 뭐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다 빚을 않고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처음에 젊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요.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근데 현역 시절에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을 때가 30대인데 거의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 보면 빚이 83번대 그냥 있어요. 우리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이 빚을 안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사람마다 뭐 사는 건 다 좋고 다 부동산이 좋은데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하우스포가 안 되려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몰빵되어 있잖아요.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포가 될 염려는 없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막 진짜 모든 자산을 끊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좀 뭐 당장 근데 예측은 어려운 게 지금 뭐 이렇게 벼락같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2, 3년 후에 어떻게 갑자기 또 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미쳤다고 그 친구 그 유튜브 보고 말이야. 그럴까 봐서 함부로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말은 잘 못해요.
가끔 그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 거 보면 막 심장마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함부로는 못하고 네. 좀 그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동안 현역으로 살아오시면서 봤을 때 네. 항상 그 밸런스와 균형, 자산 배분 이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대표님 그러면은 네. 혹시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자립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립인이 돼야 되는데 자립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행위의 자립과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과 경제적 자립인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한테 폐를 끼치는데 다들 경제적 자립은 그냥 재테크, 돈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절약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꼭 좀 곱씹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의 저자이시자 트러스톤 자산운용연금 포럼의 대표이신 강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